삐끗하는 순간 옛날 사람이 돼버린다. 전자기기는 왜 그리도 수명이 짧을까? 지금 입고 있는 잠옷처럼 20년씩 사용하진 못하더라도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특히 휴대폰 얘기다. 바꿀 때마다 멘붕 상태가 된다. 물론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디자인의 신제품을 볼 때마다 탐이 난다. 전자기기를 새로 들이고 익숙해지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지만 구매를 망설이지는 않는 편이다. 사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만들어 나를 설득한다. 이를테면 얼리더 어댑터가의 자세가 같은 것들. 휴대폰을 바꿀 때면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게 되는 이는 휴대폰 가게 직원이다. 계정 있으세요? 비밀번호가 뭔가요? 매번 듣는 질문인데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없다. 미국에 있는 동주에게 전화해 겨우겨우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폰 가게 직원에게 주고 데이터를 옮기고 필요한 앱을 깔아 이전 휴대폰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다. 장화시는 고양이의 눈빛은 옵션이다. 다음 단계의 도움을 받는 건 교회 청년들이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앞 카페로 데려가 음료와 주전부리를 사준 다음 테이블 위에 새 휴대폰을 쓱 내려놓는다. 신상임을 알아챈 아이들은 새로운 기능에 빼앗겨 게임하듯 이것저것 한참 눌러보기 마련인데 그때를 공략한다. 추가하고 싶은 기능이나 알고 싶은 기능에 대해 물으며 아이들은 경쟁하듯 내게 자신이 아는 정보를 쏟아낸다. 귀여운 것들, 너희들 덕에 내 삶이 윤택해지는구나. 쿠키와 베이글을 나눠 먹으며 기운 동지애가 순기능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가장 귀찮게 보채는 대상은 역시 딸이다. 휴대폰을 교체한 순간부터 한국에 언제 오느냐고 묻는다. 영상통화로도 휴대폰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간 귀찮게 구는 게 아니다. 그러다 딸을 만나면 환영의 포옹이 끝나기 무섭게 휴대폰을 들이민다. 이번에도 그랬다. 나는 잠금이 필요 없는데 딸은 혹시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글자 크기도 너무 크게 해놔서 화면이 움직이는 전광판 수준이라며 작게 줄이라고 했다. 그리하면 비밀번호 패턴을 걸고 글자를 작게 해놨는데 딸이 출국하자마자 비밀번호 패턴을 까먹었다. 우여곡절 끝에 패턴을 찾긴 했으나 이번에는 글자 크기가 문제다. 아무리 시킨 대로 해도 글자가 커지질 않는다. 주말이 오기를 기다려 교회 청년들의 손을 빌려야겠다. 인공지능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시대란데 내 목소리를 인식해 난 네 주인이다. 어서 잠금을 풀어라. 글씨 키워. 이런 명령어는 왜 아직도 먹히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나는 기계와 친했던 적이 없다. 미쓰비시 텔레비전을 구입한 일이 생각난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마음이 들었던 제품이다. 그 텔레비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건 정식 수입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좋아서 이런저런 버튼을 눌렀더니 화면 위에 메뉴가 사라지질 않았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해석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가까운 전파사에 전화했고 전파사에서 온 지원군이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상황을 종료하며 표표히 사라졌다. 가전도 예외는 아니다. 커피머신과 전자레인지, 세탁기까지 사용법에 익숙해지려면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카메라를 새로 구입했다. 매장 직원은 열심히 기능을 설명했고 나는 열심히 캐몰색 카주 케이스를 구경했다. 이 카메라도 익숙해지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매장 직원을 다시 찾아가야 할 수도 있고 주말마다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과 카페 미팅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을 딸을 괴롭힐 것이고 딸에게 물은 적이 있다. 엄마, 이렇게 사소한 것들 묻고 또 물어 귀찮지 않느냐고. 딸은 엄마의 장점을 연습하고 반복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해내는 데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남들이 한 번에 외우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하면서도 부평보다는 습관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록하는 것이 존경스럽다고 딸은 나는 정말 잘 키웠다. 나는 아날로그형 인간이다. 전자기기에 특히 약하다. 노트북 폴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사진을 정리할 때마다 폴더 좀 더 열어달라고 하고 집에서 혼자 작업하다 실수로 폴더를 닫아버리면 해당 폴더를 찾지 못해 누군가가 도와줄 때까지 일을 중단해야 한다. 허술함과 엉성함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제라도 문화센터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새 전자기기를 들릴 때마다
가전제품에 글씨가 보이지 않아 안경을 찾을 때마다 복잡한 기능의 제품이 싫다고 말을 할 때다. 그리고 가요 무대를 볼 때마다 나는 깨닫는다.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이롭지 않은 나이가 되었음을. 인형 같은 아이들이 음악방송에 나와 고기에 가까운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노래는 혜은이지 하고 말하는 나는 이미 옛날 사람임을. 옛날 사람과 아날로그형 인간은 한 끗 차이다. 취향 확실한 아날로그형 인간도 삐끗하는 순간 옛날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을. 섹시하지 않아도 좋아. 나는 기치다. 둘째 아이를 낳고 1985년부터 운전을 했으니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었는데 꽤 오랫동안 교회어 집만 오갔다.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을 따르는 것도 어렵고 어쩌다 차선을 잘못 들어 원래 다니던 루트를 벗어나면 굉장히 당황한다. 내비게이션이나 어찌나 천천히 입으려는지. 나는 이미 직진 차선에 들어섰는데 뒤늦게 좌회전이라고 알려주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울던 시절에는 울며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운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안 지금은 홀로 하려 노력 중이다. 요즘 나는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차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심성 있고 얌전한 성격인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다. 운전할 때는 나는 꽤나 거치고 과감하다. 문제는 그 과감함이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사고는 대부분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음악이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벌어진 게 좋게 말하면 몰입도가 좋은 거고 건조하게 말하면 멀티태스킹이 전혀 되지 않는다. 운전에만 집중하기엔 생각할 게 너무 많다.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이 복귀하다가 차선 변경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유턴 신호를 놓칠 때가 많다. 늘 넉넉하게 이동 시간을 계산해 출발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할 때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위기소침해진다. 홈쇼핑 방송의 경우 녹화 전 다시 동선을 체크해 리허설이 있는데 5분씩 늦어 사전 미팅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운전할 때는 메시지가 오더라도 확인하지 말 것,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지 말 것, 기도도 말씀도 듣지 말 것 등의 규칙을 정해두고 오로지 길과 신호에만 집중하려 하지만 매번 무너진다. 보험료가 택시보다 더 나올 것 같은 지경에 이르자 택한 방법이 택시다. 이동하는 동안 전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게 낫다. 택시는 최소한 약속 시간을 지켜주니까. 얼마 전에도 집을 나서는 빈 택시가 보였다. 뒷좌석에 앉아 숨을 고르는 나를 슬쩍 훔쳐보던 기사님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하며 운을 떼셨다. 흔한 일이다. 고맙게도 아직 나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꽤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 을 함께 보내야 하는 택시의 경우 먼저 아른 체를 해줘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편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다. 서정희 씨죠? 목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방송에서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가장 당황스러운 일은 인사를 내릴 때 카드 영수증과 함께 건네는 힘내세요? 나 파이팅 같은 말이고 실물이 더 예쁘네요 란 소리도 자주 듣는다. 그 말이 요즘은 어찌나 듣기 좋은지 예쁘다고 말할 것 같아서 택시기사님께 한껏 새침한 미소를 띠고 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걸음걸이가 왜 그러세요? 예쁘게 걸으면 좋을 텐데. 몇몇 말들이 떠올랐다. 무릎만 붙이고 걸어도 훨씬 좋을 텐데 왜 남자들처럼 터벅터벅 걸어? 그동안 걸음걸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늘 칠스커트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몸의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루즈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두 번 봐서는 눈치채기 힘들다. 잠깐 사이 택시기사님께 들킬 정도로 문제가 있나? 더 늦기 전에 모델 워킹이라도 배워야 하는 걸까? 심지어 택시기사님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다. 독립적인 삶을 조금씩 완성시켜가는 나는 죽기 전에 멜로 영화 같은 사랑을 하고 싶었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사방에 말하고 다닌 적도 있다. 싱글이 된 지 꽤 지나서도 이성관계가 청순하지자 몇몇이 입을 모아 내게 너는 이상하게 예쁜데 섹시하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매력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살짝 삐치려 했지만 매력과 섹시는 또 다른 차원이란다. 그렇다면 나는 왜 섹시하지도 않은 걸까? 걸음걸이도 이유가 되려나? 휴대폰을 뒤져 지인이 찍어준 동영상을 하나 찾아냈다. 꽃시장에 갔을 때였다.
뒷모습이었지만 좋아하는 꽃을 보러 간다는 생각에 걸음걸이가 꽤나 경쾌했다.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엄마는 내가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처럼 터벅터벅 걷는다고 했다. 동영상에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동주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내가 섹시하지 않은 게 걸음걸이 때문인 것 같지 않아? 걸음걸이보다 양말 때문인 것 같은데 동주는 예전에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때였는데 내가 양말을 신고 힐을 신으려고 하자 그렇게 하면 힐을 신어도 하나도 섹시하지가 않다고 했다. 나는 키가 작지만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일이 거의 없다. 늘 스니커즈와 플랫 슈즈를 신었다. 동영상 속의 나도 굽이 낮은 어글리 슈즈에 양말을 신고 있었다. 딸은 내게 섹시해지고 싶으면 양말을 벗고 평소 하이힐을 신으라고 말했다. 그러면 장미꽃이 어디에 피어도 아름답듯이 아무 옷에나 양말을 신어도 섹시하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 나는 말하곤 했다. 섹시의 길이 이렇게 멀고 험난한 것이었나? 평소 신는 것보다 굽이 조금 높은 신발을 신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 약속한 친구가 위태롭게 걸으며 자신에게 가까워지려는 내 모습을 위험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다리 다쳤어? 걸음걸이가 왜 그래? 이 불편함을 견디고 하이힐을 신어 각선미를 유지하는 분들을 존경하기로 했다.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 대회 내내 미소를 띠고 있어야 하니 키가 컸더라도 미스코리아는 못됐을 거다. 재능이 넘쳤더라도 10cm가 넘는 하이힐을 신고 춤까지 춰야 하니 아이들도 못했을 거고 꿈만 많고 가진 게 없었던 과거의 나와 하루에 하나씩 화해를 하는 기분이다. 범죄 프로파일링에서 걸음걸이를 지문처럼 여긴다고 한다. 어차피 고치지 못할 습관이라면 개성으로 분류하고 넘겨버려야겠다. 문제가 발견돼도 타인의 시선으로 재단에 조급하게 바꾸려 들지 않기로. 이 여유가 좋다. 과거 위내겐 없었던 것이니까. 쇼미더머니와 가요 무대 사이.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니 밤 12시가 넘었다. 그냥 잠들기도 영화를 보내기도 애매한 시간. TV를 켜니 쇼미더머니가 나오고 있다. 디스랩 배틀이 한창이다. 긴장한 채로 화면에 집중했다. 쇼미더머니는 요즘 나의 최애 프로그램이다. 이번 쇼미더머니 시즌 8에는 눈여겨보는 래퍼는 서동현. 곧 동현의 차례가 올 것 같다. 랩은 그가 아는데 왜 내 손에 땀이 나는지 모르겠다. TV를 보기 시작한 건 근래의 일이다. 시간을 맞춰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보다 짬이 나거나 한가할 때 채널을 돌리면서 마음에 드는 걸 보는 편이다. 과거에는 디스커버리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멘터리 채널을 좋아했다. 지구의 탄생과 대륙이동, 빙하기와 기후변화,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우주탐사와 해저여행까지 기초교양을 익히는데 이만한 교과서가 없다. 음악 방송의 재미를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전이다. 나는 유행가를 즐겨 듣는 편이 아니었다. 외려 아이들 피아노 레슨할 때 옆에서 듣고 함께 연습했던 클래식이 내겐 더 가까웠다. 좋아하는 가수가 고교 시절 우상이었던 산울림, 전영록, 혜은이에게 멈춰 있으니 어설프게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유행가가 역시 그 즈음에 멈췄을 것이다. 아이들이 학창시절 등하교를 시켜주던 차 안에서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내게 들려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유학 간 뒤로는 그나마도 듣지 못했다.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댄싱 라인, 더 팬, 슈퍼스타 K의 요즘은 미스트롯, 보이스킹까지 수많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더 팬이 명돌콜링에 눈물도 흘리지만 백미는 역시 쇼미더머니다. 내가 쇼미더머니 얘기를 꺼내면 반응이 한결같다. 그런 것도 봐? 생일에 봄꽃 심었던 게 분명한 번쩍이는 금리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염색머리, 목을 넘어 얼굴까지 침범한 문신, 두 마디 걸러 하나씩 튀어나오는 욕설까지 확실히 내 취향은 아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전혀 힙하지 않은 모습을 힙합을 하는 이들과 친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엔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의 눈길이 갔고 다음에 자서전을 쓰는 자신의 서사를 함축해 BTM 담아내는 모습에 반했다. 듣고 있노라면 자라온 배경, 존경과 원망에 뒤섞인 부모님에 대한 감정,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사랑에 대한 통찰, 질투가 날 만큼 끈끈한 우정까지 행간하에 담긴 묵직한 감성이 성남 파도의 파도처럼 강렬하게 내게 밀려오고 난다. 저 무대에서 가짜는 통하지 않는다.
나의 픽이 경쟁에서 이길 때마다 묘한 승리감도 맛보게 된다. 무엇보다 매일 탈락자가 생기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특성상 긴장감이 대단할 텐데 그 중압감을 이겨내고 그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네들 인생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게임의 룰이 만든 탈락자는 있지만 나고자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하는 디스랩 배틀은 쇼미더머니 최대 볼거리 중 하나다. 면전에서 뱉어내는 폭력적인 랩 가사를 들으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숨기고 덮는데 급급했던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문제 삼지 않고 익숙해져 버린 삶. 당장 눈앞에 위기만 모면하면 전과 같이 문제없는 일상이 지속되리란 믿음. 정확히는 건드릴 용기가 없어 피하고 숨기다 결국 썩어 문드러진 인생. 그런 내가 디스랩 배틀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제는 알 것 같다. 약점이 들춰진 후에도 들춰진 이들은 공존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시는 트라우마라 불리는 무력한 경험치에 지지 말아야지. 전국 노래자랑, 콘서트 7080, 가요무대는 누가 보는 건지 궁금해하던 나는 요즘 가요무대 애청자가 됐다. 신기한 일이다. 분명히 나는 가요를 많이 듣지 않았는데 가요무대를 보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다. 따라 부르다가도 내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하고 놀랄 때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듣던 노래들이다. 가요무대는 쇼미더머니와 전혀 다른 시점에서 감동적이다. 옛날 노래를 듣고 있자면 나의 어린 시절 오그라뜨고 난다. 그때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을까? 엄마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의 할머니가 됐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 빠져 허적대기에 쓰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는데 그때 엄마는 굉장히 씩씩했다. 아니 씩씩하다고 믿었다. 이제와 엄마로서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가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살아내셨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사가 말한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낸 여자의 일생이 엄마의 인생이었음을. 나는 지금도 여자이고 싶은데 엄마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포기해야 했으니까. 결혼 후 유행가를 거의 듣지 않았다. 함께 사는 동안 찬송가를 만들었다. 혼자가 돼서 나서 가요무대의 애청자가 됐다. 세 문장을 적어놓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가요무대가 내 인생에서 유행가가 사라진 시간을 잘라낸 편집부처럼 느껴진다. 비연속적인 내 인생이 시간 위로 흐르는 연속적인 음악 시간을 잘라내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 내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 쇼미더머니에 나가 심사위원 얼패스를 받을 수 있는 굴곡진 인생사와 감정을 지닌 지금의 나도 괜찮은 것 같다. TV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집중해서 아씨를 보던 엄마의 어깨와 뒷머리 실루엣이 지금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걸 보며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도 드라마를 좋아했던 것 같다. 드라마 편성 시간에 맞춰 짠 것처럼 지금도 엄마의 하루는 드라마로 꽉 차 있다. 밖에서 볼일을 보다가도 드라마 시간에 맞춰 젠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밥을 먹거나 잠을 자다가도 드라마가 시작 때쯤이면 서둘러 TV 앞에 앉는다. 이유는 엄마가 살던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막장 드라마에 빠진 엄마를 견디는 이유였다.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에는 늘 등장인물이 소리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배에 꼬인 애정전선, 시기와 질투로 번복된 관계, 불륜과 복수의 스토리, 이혼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나는 이게 불편했다. 그때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뒤늦게 드라마에 빠져 유유결제까지 해가며 미스터 선샤인을 챙겨봤다. 신미학년 때 미 구남의 승선에 미국으로 간 소년이 미국군인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와 주둔하며 야양한 집 규수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인데 인물들이 주고받은 예스러운 인상과 레트로한 풍의 위상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조국을 지키는 애신을 위해 자신을 버린 조국의 위병이 된 것. 유진, 첫눈에 애신에게 반했으나 애신을 품지 않기 위해 애쓰면서도 늘 애신을 향해 있던 동네.
그리고 명랑하고 해맑은 예신의 사랑과 이별을 모두 겪고 담대한 눈빛을 지닌 위병장으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애신이의 유진의 관계는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느껴졌다. 미스터 선샤인은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는지 신분 차이 때문이었는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요즘과 많이 다르다. 고전적이다. 그게 좋았다. 차마 말로 맺히지 못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느 멜로 영화보다 따뜻했고 보는 내내 마음에 봉볕이 드는 기분이었다. 드라마에 빠진 몇 달 동안 나는 애신과 유진되어 구한마에 살았다.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그들의 말투를 따라했다. 그대야 러브하고 싶소. 악수하고 그 다음은 무엇이오. 우린 허그도 했소. 그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대사도 해볼 참이었다. 영혼이 꽤나 길게 갔는데 미스터 선샤인 신도림이 지나가고도 꽤 오랫동안 말투를 따라하자 몇몇이 제발 그만하라며 구박을 하기도 했다. 엄마가 좋으니 나도 좋아 라는 태도로 힘을 주던 동주마저도 그만하라고 했을 정도니까. 사회적인 나이로 60쯤이 되면 삶이 단출해진다고 한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해보니 별거 아니네 라는 자세로 인생을 관망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겨우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알았고 유행가가 가진 보편성의 힘을 알았다. 결혼 이후 나는 타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 더는 남을 탓하거나 내 인생의 시간을 편집하면서 정신승리할 시간이 없다. 내가 지나쳐온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겪고 느끼고 와야 하기 때문에 요즘에 나는 너무 바쁘다. 앞으로 노래 100곡을 마스터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유년 시절 수두를 겪지 않으며 청년이 되어서라도 꼭 수두를 겪는다고 한다. 홍역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홍역의 고통만큼 아파하게 된다고 한다. 나는 지금 그냥 지나쳤던 사춘기를 앓고 있는 중이다. 위태로운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고 한다. 위기 앞에서 나는 정면으로 맞서본 적이 없다. 위기 너머에는 평화가 있다고 믿었고 위기를 최대한 조용히 넘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평화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믿어왔기 때문이다. 해명하고 변명했으며 필요하다면 눈물도 흘렸다. 와장창 평가가 깨진 후에 되돌릴 수 없음에 슬퍼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상처는 볕에 물려 말리지 않으며 덧난다는 걸 깨닫기 전의 얘기다. 얼마 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 아주 잠깐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했고 신호에 걸려 정차해 있는 차량을 보지 못했다. 뒤에서 박았으니 명백한 뇌과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더운 날이었다. 아스팔트가 뜨겁게 달아올라 신발 밑창이 녹아내릴 것처럼 볕이 따가운 날이었다. 한숨을 크게 몰아쉬고 차에서 내렸다.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걸음이 무거웠다. 앞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다. 출동한 교통경찰들에게도 사과했다. 교통사고 전담 처리반처럼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3년 전 접촉사고를 냈을 때가 떠올랐다. 나는 운전이 서투다. 많은 일을 연습과 반복으로 체화시켜 자연스럽게 해내는 내게 항상 달라지는 도로 상황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100m 앞에서 우회전 300m 앞에서 유턴. 운전 경험이 30년이 넘는데 아직도 나는 100m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거리가 가늠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외우고 있는 길로만 겨우 오가는 수준으로 운전을 했다. 이혼 전까지는 교회 갈 때를 제외한 건 거의 운전을 하지 않았다. 길 찾는 방법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만약 코엑스에서 약속이 있다고 치자. 선릉역에서 있다면 바로 코엑스로 이동하면 된다. 그런데 나는 청담 사거리에 집에 들러 다시 코엑스로 향한다. 집, 설릉역, 집, 코엑스의 루트는 알지만 설릉역 코엑스 루트는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니던 길에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세워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거에는 이러한 돌방 상황을 못 견뎌냈다는 데 있다. 접촉사고가 나거나 다니던 길의 조건이 평소와 달라지면 비상등을 켜놓고 창문을 꽉 닫은 채 휴대전화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 울며불며 내 상황을 설명하며 반응이 제각각이다. 몇몇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지. 몇몇은 경찰은 왔어? 몇몇은 기다려봐 금방 갈게. 내가 원하는 답은 기다려봐 금방 갈게. 그리고 아는 사람이 올 때까지 나라 잃은 백성처럼 차 안에 앉아 울었다. 겨우 길을 잃었을 뿐인데. 보통의 운전자라면 며칠 전에 나처럼 당연하게 사고를 처리했을 거다. 그 당연함에 익숙해지는데 3년이 걸린 것 같다. 사회생활의 기술이 늘고 있다.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단단해지는 내 자신이 기특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이 어긋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책 잡히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다. 아이들과 전 남편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소란스러워지는 것이 싫어 먼저 나서서 중재했다. 고성이 오가지 않는 고요한 상태, 그게 평화라고 믿었다. 잔잔한 클래식이 흐르는 공포영화처럼 거짓된 평화였음을 알면서도 나는 그 평화가 좋았다. 나의 희생으로 산 평화, 그 평화가 위태로웠던 까닭은 희생 아래에 나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희생으로 포장했지만 거기에 상대를 위한 마음이 없었다. 모두 내가 편안하고 택한 것들 뿐이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완벽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왜 숨막혔는지 과거의 나를 조금 떨어져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전 남편은 나를 만나더 나쁜 아빠와 남편이 됐을지 모르겠다. 바람이 피는 것을 들켰는데 아내는 화내지 않았고 연락 없이 늦게 들어와도 웬 듣나 따지지 않았다. 나는 늘 가만히 있었다. 애초에 나와는 체급이 달라 싸움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위태로운 평화라도 지키고 싶어 가만히 있었다. 내 탓이 크다. 참고 피하고 외면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이다. 태도가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도 더 악화시켰을 것이다. 사람은 나이 들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고집을 꼰대라고 부르는 걸 거다. 유일하게 나이 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자각이다. 자각을 하게 되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게 내 장점 중 하나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과거의 나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렇게 나를 객관화하다 보면 내 탓도 남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닌 일이 세상에 훨씬 많다는 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게 홀로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면 사는 것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최근까지도 나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했다. 와이퍼 스위치가 핸들 옆에 있다는 걸 몰라. 폭우가 내리던 날 와이퍼를 작동하지 못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여기저기 저기나 한 일도 있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 내비게이션은 분명 한국어로 말하는데 여전히 알아듣기 힘들고 낯선 곳에 가야 할 때만 긴장에 진땀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열심히 세상의 길을 익히는 중이다. 힘들지만 재밌다. 모르는 길을 무사히 다녀온 날이면 뿌듯한 기분도 든다. 어쩌면 머지않아 약속 때마다 집 앞으로 오던 친구들을 거꾸로 찾아가 선글라스를 슬쩍 내리며 말할지도 모르겠다. 얕다.